네, 저는 기본적으로 선수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선수를 거의 안 보고 저는 일반 분들만 보는데 주로 연배가 저보다 다 높으신 것 같아요. 50, 60, 70, 80. 제일 많은 분이 90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제 고객들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후에도 그 고객들은 저랑 운동을 하실 거고, 그러면 그냥 저는 이게 내 그 연금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속한 노령화 시대에 건강과 운동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고, 제가 며칠 전에도 지식인사이드를 촬영 또 했는데요. 거기서도 계속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단백질 음료 엄청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단백질이 부족할까요? 안 부족해요. 제 몸무게에 적정 단백질이 대략 50에서 60g이에요. 혹시 음식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고기 5, 60g이면 얼마나 해요? 이만큼? 저희 고기 먹으면 이만큼만 먹나요?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과잉 공급인데 얘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음식 얘기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단백질만 먹으면 뭐 합니까? 그 단백질을 몸에다 채울 수 있는 창고가 없는데 창고를 짓고 단백질을 먹어야 이 단백질이 창고에 쌓이는데, 그 창고는 근육이고 그 창고를 만드는 작업은 운동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식품 이거 하려는데 제가 갑자기 그렇게 해버려서. 근데 이건 팩트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편안한 것들을 선택하니까 먹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지만 몸을 움직이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스며들게 하라고 했더니 그 옆에 있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저한테 책 쓰시죠. 운동에 스며들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써야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에 실패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한 번에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한두 달 안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니까 과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빡세게 하고, 그러니까 운동이 즐거운 애가 아니라 괴로운 애가 되니까 얘랑 헤어지고 싶은 거죠. 혹시 뭐 가족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괴로운 애는 좀 안 보고 싶잖아요. 전 당연하다고 봐요. 아무리 형제 가족이라도. 그래서 이게 운동이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런 환경이고 도구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거에 이제 시작이 저희가 이제 오늘 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가 쓴 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쓴 책 중에는 이제 이 책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책들이 이제 의료인의 검사와 진단으로 되어 있고요. 운동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검사 분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정보가 편식되어 있어요. 어디로? 의료로. 의료로 편식되어 있다 보니까 운동에 대한 지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편식에 의해 우리에게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중간중간에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운동 전공자들에게 근골격계를 공부하는 우선순위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의 평가, 그 다음에 병원의 진단이 선택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하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정모 교수님하고 제 의견이 거의 완전 정면으로 충돌되거든요. 그분은 허리 아프면 숙이지 말라던데요. 그러면 왜 저는 숙이라 하죠?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병원에 가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의사.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 그죠? 대학교에 가면 대학교 교수. 근데 왜 병원에 있을 때는 환자니까 의사의 말을 듣는 거고, 병원에서 나와서 정상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의료의 표현이 참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바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거죠.
네, 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올 텐데, 아프고 문제가 있다? 병원의 말을 듣는 거고, 꽤 괜찮아져서 움직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운동을 전공하는 사람 말을 듣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건데요. 오늘 이제 그 사진 찍은 걸 제가 다시 분석을 해서 운동 처방을 해 드릴 텐데, 이유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고요. 저 객관성은 제가 이제 요 얘기할 때는 노래방에서 녹음해 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전 예전에 노래방 처음 나올 때 녹음했거든요. 다음날 들어보겠다고 해서 들어봤더니 바로 폐기 처분이죠. 왜냐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용필을 생각하고 불렀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음정과 박자, 이게 내가 생각한 나와 실질적 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라는 것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객관성을 토대로 계획성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운동을 진행해 갈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회원의 상태를 파악해서 단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수영장이다 그러면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하는 사람을 한 레인에다 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구분해야 되죠. 이쪽은 자유형 반, 배영 반, 평영 반, 저병 반, 이쪽은 마스터 반.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니터링 체계는요,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니터링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은 잘 잤는지, 운동은 잘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표기하면 관리자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선 주로 치료를 하고 운동이라는 곳에서는 대체적으로 체력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병원을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이쪽이 한 9고요. 이쪽이 한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병원 안에서도 저희가 주로 하는 건 내과랑 주로 하죠. 정형외과랑 할 것 같지만 내과랑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프신 분들 아까 보니까 많잖아요. 무릎 아프면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움직이지 마세요. 허리 아프면 움직이지 마세요. 그죠? 혹시 내과적인 문제, 대사질환, 심혈관계 문제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 뭐라고 하죠? 운동하라 그래요. 무릎 아픈데요? 그래도 하세요. 허리 아픈데요?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내과 선생님들 뭐라고 하냐면, 저도 이제 이제 그런 얘기는, 내과 선생님 무릎 아파서 죽을 것 같으세요? 죽지 않아요. 근데 심장은 죽어요. 그죠? 제가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겼을까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관절들은 통증이 바로바로 느껴져요. 혹시 고혈압 약 드시는 분 통증 느껴지는 분 계세요? 만약에 고혈압이 통증을 느낀다면 관리 정말 잘할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얘는. 수면 밑에 이렇게 잠자고 있어서 얘가 나한테 어떤 타격을 주는지 매일매일 느끼질 못해요. 고혈압 그렇죠? 당뇨 그렇죠? 혹시 고지혈증 때문에 아프신 분, 뒷목 때문에 아파도 고지혈증이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도 그 과나 특성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가 이 통증이 사람이 되게 예리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포지션을 엄청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그렇다고 뭐 무릎이 부러질 만큼 운동하세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주로 근골격계에 관련돼서 이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최종 종착역은 저는 심장, 폐, 뇌 이 세 개죠. 이 세 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가라는 것을 하면 저희가 이제 오늘 계속 할 텐데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는 일일 주간 계속 평가가 돼요. 왜냐하면 스트레칭 자체도 평가고요. 폼롤러를 하는 동작도 평가가 돼요. 그 다음에 평가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가에 완전 제가 오타쿠라 제가 처음에 팀에 있다가 나왔는데요. 평가를 2시간 했어요. 혹시 그런 센터 가고 싶으세요? 병원도 아닌데 오면 2시간 동안 검사를 해요. 왜냐면
완벽하게 문제를 찾아놔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좀 먹고 살려면 조율을 해야겠다 해서 좀 심플하게 검사하고 운동하면서 디테일하게 확인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죠. 그다음 편안한 환경에서 검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운동 프로그램으로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운동 서비스를 할 거니까 이 검사의 결과는 무조건 운동 서비스로 저희 자판기의 캔처럼 누르면 툭 떨어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눌렀는데 그 안에서 한참 오래 걸리면 이 검사랑 결과가 매칭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질병 건강의 연속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략 뭐 중립이라고 보면 통증이나 뭐 어떤 불편함의 증상이 크게 없고요. 영양 섭취가 모순돼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도 비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내 삶에서 건강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대략 중립 정도의 건강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걸 들여다보면 가짜 건강이라고 해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보시면 아마 대략 한 이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통증 없었던 분 한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죠? 그분 빼고는 다 2, 3점 사이인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아마 이 정도라고 생각할걸요? 그쵸? 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나쁜 건강은 통증이나 증상이 있고 약을 먹고 수술하고 움직임이 정상적이지 않다. 뭐 이러면 나쁜 건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왼쪽으로 하면 뭐 이른 죽음, 빠른 죽음이라고 해요. 오른쪽으로 하면 높은 건강인데요. 내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하면 운동은 어떻게 하면 운동 강도가 아주 낮아야 돼요. 아까 제가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노는지 운동하는지 애매한 거예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렇게 이런 움직임 자체가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낮기 때문에 하루에 한 3번 이렇게 식사하듯이 우리가 약 먹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주 한 3, 4회 하거든요. 주 3, 4회 하면 운동 강도가 대략 70에서 80%예요. 운동을 한 번 하면 근육통이 생겨서 다음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는 거예요. 요 정도는 돼야 건강하다라고. 그래서 최근에 운동을 하면서 근육통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요런 운동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 80%의 운동 강도니까요.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여기 한 3, 40%에서 시작해서 아까 말한 스며들듯 올라와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요게 필요합니다. 요걸 조금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통증 어떤 분이 팔이라고, 그렇죠? 제일 통증 하나도 통증 하나도 없었던 분, 제로. 네,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1 정도 손 살짝씩만 들어주세요. 네, 2, 3, 그쵸. 일반적으로 대략 나누면 3 언더는 병원보다는 운동 쪽에 아까 얘기한 그 정보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4, 그렇죠? 5, 6, 7, 8, 그렇죠. 9. 그래서 대략 요 정도 되면 병원과 운동하는 곳에 두 개의 약간 밸런스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이쪽으로 가면 조금 병원 쪽에 어떤 코멘트가 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고객들의 이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좀 설득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 요 정도에 있는데, 아니야, 의사 선생님 움직이기 말랬어. 나는 의자에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어. 이런 분들은 성향적으로 대체적으로 예민하거나 무서움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반대로 한 7, 8 되는데, 야, 무슨 병원이야. 안 가. 이런 분들은 견디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꾹 참고 그냥 이겨낼 거야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성향에 따라서 그 고객 관리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본인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객 관리하는데 좀 중요한 지표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주관적인 그 평가이긴 한데요. 주관적인 평가가 모이면 객관성을 가져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느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제가 다 어두운데 귀가 좀 밝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이 물어보면 통증 몇이에요? 근데 난 말하는 분은 어떤 그 느낌으로 난 너한테 통증 몇인지 말하고 싶지 않아. 난 여기가 콕콕콕 쑤시고 여기가 뻐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통증을 얘기해? 왜냐면 이게 얘기하기 싫거든요. 왜냐면 나의 통증은 너가 알 수 없는 나의 느낌인데 왜 자꾸 숫자로 말을 하는 순간 객관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회원들 보면 막 얘기해 막 뻐근하고 찌뿌둥하고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그래서 몇이에요? 그러면 참 생각하다 2 2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가족을 포함해서 고객을 만나면 똑같아요. 우선 설명을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못해요. 집에서 못하고 밖에서는 하는데 계속 듣다가 이제 요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면 몇 정도 되세요? 그럼 이거 보여주면 이제 고민하죠 막. 네. 왜냐하면 나를 속이기에 예를 들어 내가 한 요 정도인데 한 요만큼 말하고 싶거든요. 이게 내적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위치를 찾아가는데 그래서 요 바스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운동이라는 걸 할 텐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운동 재활을 할 때는 그 통증 지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이 근력 운동이라는 걸로 하면 반복 횟수가 운동의 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15에서 20회 정도 하면 근지구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0회 전후 하면 근비대가 되고, 그 다음에 3회에서 5회 하면 근력과 파워가 생겨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만날 분들은 이 근처 밑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끝에 R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거는 최대 반복 횟수예요. 혹시 최대 반복 횟수면 어떤 거냐면요. 팔굽혀펴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10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9, 10 머릿속으로 내려가면 못 올라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고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해요. 혹시 이렇게 최근에 운동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네. 또? 그쵸? 해보셨어요? 이렇게 안 해보셨으면 어떻게 운동하신 거냐면 재활 운동을 하듯 하신 거예요. 그 범주를 저희는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요 밑에 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운동을 하신 분들만 정확히 말하면 트레이닝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반복 횟수라고 쓴다면 이거를 최대치가 맥스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최대하 운동인 거예요. 네. RM 개념만 조금만 더. RM이요. 어떤 거를 설명? RM2면은 RM으로 치면 두 개 더 하는. 그쵸. 원 RM은 역도예요. 박혜정 선수가 역도 딱 한 번 들었죠. 그러다 실패하잖아요. 그게 원 RM이에요. 10 RM이면 그거를 1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20 RM이면 그거를 20번 하고 21번 하면 놓쳐야 해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닝에 노출되지 않은 분은 사실 이 안으로 지금 한 분 빼고는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복근 운동이라 하잖아요. 하다가 힘들면 아유 힘들어 이렇게 멈추잖아요. 이건 RM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못 올라가겠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몸이 멈추는 거예요. 네, 그 정도니까 사실 이렇게만 들어와도 운동 강도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력 운동하면 아까 저희 선생님처럼 막 커지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커져요. 이유는 여기서 시작해서 요 금비대 하얀색 보이죠? 반복 횟수가 계속 여기까지 와서 10회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역도의 박혜정 선수처럼 뭐 바벨을 끼우고 역도를 했어요. 그러면 10개를 반복하고 11개를 할 수 없을 무게까지 와야 근육이 그렇게 커지죠. 그렇지 않고는 커지지 않아. 절대. 그래서 특히 여기 근지구력의 범주에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크게 살찐 사람은 빼주고요. 마른 사람은 가운데로 오게 해요. 여기 구간이 딱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요새 유튜브에서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걸어선 절대 근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근감소증 생기는 분들은 계속 걸어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왜 걷냐면요. 안 힘들잖아요. 그쵸? 공원 걷는 거 살짝 힘들죠. 아주 안 힘들지만 살짝 힘들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떤 와, 나 정말 운동 잘했어. 그죠? 위로.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드시는 거죠. 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균형을 잡히지 않으면 건강하게 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근골격계 약화 원인. 네. 이건 뭐 제가 선수 일반인 모두 포함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저께, 제가 지식인사이드 촬영하다 몸이 좀 안 좋아졌나. 거기서도 이제 뭐 어떤 걸 먹어야 되나요? 어떤 식생활 습관이 중요한가요? 어떻게 운동해야 좋은가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뼈 때리는 얘기를 했죠. 제가 그거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운동하려면 규칙적으로 자야 돼요.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흔들리면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도 모두 흔들려요.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는 시간이 기둥이거든요. 삶의 기둥인데 이 기둥이 계속 흔들리면.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잡는데 제 1번은 수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전 좀 아침형 인간이에요.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쟤를 일정한 시간에 딱 고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상 및 통증 회복에 정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그 스쿼트 검사했죠. 정상적인 분이 몇 분일지 이제 제가 가서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통증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발목이 좀 다쳤다가 통증이 없어졌어요. 근데 걸으면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면 괜찮아요? 라고 해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움직임을 몸에 익히고 그리고 가능하면 자주 움직여라. 왜냐하면 저는 이걸 공부로 비유하는데 수학을 할 때 사칙 연산이 되고 복잡한 그죠? 공부로 가야 되는 사칙 연산은 관심 없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좋은 동작에서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향상시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팔굽혀펴기든 스쿼트든 한 개, 두 개씩 점진적으로 올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능약화 솔루션을 볼게요. 네. 다음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진이라는 걸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 습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식사는 꾸준히 잘 하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약을 드시는 건 없는지, 현재 관절에 통증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요. 그리고 나서 정적 자세, 동적 자세 두 가지를 검사하는데요. 정면 자세, 측면 자세 두 가지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동적 자세라고 해서 정면 스쿼트, 측면 스쿼트를 검사해요. 근데 보통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자세 평가하는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딴 데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자세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전체적인 그 사람의 근골격계 문제에 서 있는 자세가 그걸 대변해요. 만약 제가 이렇게 서 있다면 내 근육이 어딘 짧아지고 길어지면서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서 있다면 균형을 잘 잡으면서 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멈춰 있는 자세에서는 어떤 운동 처방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스쿼트라는 걸로 해서
발목, 무릎, 고관절, 어깨에 문제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아마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했던 얘기라. 그래서 좋지 않은 자세, 나쁜 자세는요, 기본적으로 근육이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가슴 쪽만 보면 가슴 앞쪽의 근육은 짧아졌을까요? 늘어졌을까요? 짧아졌겠죠. 등 쪽은? 그렇죠. 네. 오늘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짧아진 애는 뭘 할까요? 뭘로? 그쵸, 스트레치. 길어진 애는? 근력. 그죠?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않고 그냥 운동의 하나하나를 개체를 배우다 보니까 얘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아마 우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력의 불균형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기능장애라는 게 생겨요. 얘가 기능장애예요. 얘가 기능장애예요. 저는 사실 약간 요새 약장사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 가슴 안에 들어있는 장기들이 좁을까요? 넓을까요? 좁아요. 그럼 여기에 뭐 있어요? 심장, 폐, 그 다음에 뭐 혈관? 얘네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90 몇 세 분 어제도 운동을 제가 지도했는데 이러고 계시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슴 피세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심장이 힘들어요. 폐가 힘들어요. 이거 하고 그냥 가슴 쭉 피세요. 예쁘게. 물론 이제 젊은 사람은 예쁘게가 더 와닿을 수 있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은 그게 훨씬 와닿아. 왜 폐를 자꾸 작은 공간 속에 가두세요? 폐를 더 넓은 공간 속으로 숨을 잘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장과 폐가 잘 움직여서 뇌는 위에 있잖아요. 이게 중력을 이기는 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럼 우리 혈관이 중력을 이기고 뇌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얘가 엄청 강하게 수축을 해야 밀고 올라가요. 이제 뭐 다다음 주에 공 교수가 하겠지만 그게 치매, 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그게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으로 통증이 생겨요. 통증이 생기면 다시 나쁜 자세가 생기고 이게 악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가 나쁜 자세가 아니라 좋은 자세가 되면 얘가 싹 바뀌게 됐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세 정렬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의 기본이고요. 혹시 나이 드신 분이라 검사하는 거 아니야? 절대. 지금 뭐 야구 관련된 야구, 골프, 저 운동선수와도 똑같죠. 왜냐하면 얘가 사칙 연산이라 사칙 연산이 잘 됐나 잘못됐나를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를 안 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망가지는 게 뭐 때문에 망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무조건 그게 날아다니는 선수가 와도 무조건 저는 검사해요. 그 다음에 자세평가가 근골격계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근육의 단축과 신장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근육의 협응성에 대한 결과물이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좌측에 있는 좋은 자세가 그럼 뭐가 좋죠라고 되게 어렵죠. 근데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을걸요. 제가 사과를 딱 가운데 들고요. 절반 딱 쪼개세요. 그러면 그렇게 가운데 뭐죠 이게? 그 씨 있는 부분 이렇게 가지로 연결되는 게 뭐죠? 꼭지, 그쵸? 사과 꼭지 가운데서 딱 잘라서 밑에까지 가운데를 딱 자르면 반이 되잖아요. 좋은 자세는 뭐 다른 거 설명할 거 아무도 없어요. 딱 그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절반을 옆에서 빡 잘랐을 때 5대5로 딱 나눠주면 좋은 자세예요. 쉽죠? 어렵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눈에 그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그렇게 보거든요. 전 사람 얼굴 잘 구분 잘 못해요. 왜냐면 몸만 계속 봐서 그리고 정면 자세는 우리가 나누면 코부터 그죠? 입술 가운데, 목 가운데, 그 다음에 가슴의 가운데, 배꼽,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치고를 통과하는 이 라인이 수직으로 딱 떨어져서 반 딱 나누면 좋은 자세. 거기에 해부학적인 용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선 야, 좋은 자세가 뭐야라고 해서 사람을 딱 봤을 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연성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딱해졌어요. 그럼 유연성이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연성에 대해서 정의하면 능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있고요. 수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리학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유연성이 있고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탈구가 돼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건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혼자 들어서 이렇게 들면 여기가 능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밀잖아요. 수동적으로 한 대략 10에서 15도 더 가요. 그래서 여기를 수동적인 움직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동차로 하면 저희 빨간불 들어오고 한 30km 가는 거 있죠. 그걸 뭐죠? 그러니까 위험할 때 쓸 수 있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없어지면 바로 빨간불 들어오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공간은 안전범위고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 나오는 범위들이고, 요 능동적인 건 내가 움직이는. 근데 보통 유연성을 잃으면 여기서부터 잃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아픈 거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잃기 시작해서 요 정도 오면 불편하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차 운전하시잖아요. 연료 탱크에 기름 좀 남아있는 걸 뭐라 하죠? 불 들어오고 남아있는 그 공간을 한 1리터 갖고 계실래요? 한 30리터 갖고 계실래요? 30리터가 안전하죠.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기름을 못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연성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아도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건 내가 앞으로 아픈 거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이 그러면 그런 유연성이 과하게 좋은 사람이 좋을까요? 과하게 나쁜 사람이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와, 이거 완전 최악의 질문인데. 과하게 좋은 사람. 과하게 유연한 사람, 과하게 딱딱한 사람. 자, 머리로 결정하셨죠? 자, 제가 얘기하면 손 드세요. 과하게 그래도 유연한 사람이 나을 것 같다. 손 들어주시고요. 과하게 딱딱한 사람이 좋을 것 같다. 네, 어렵죠. 둘 다 안 좋아요. 과하게 유연한 사람을 우리가 뭐하라고 하냐면 탈구가 뭔지 아니에요. 관절이 뽑히는 거예요. 우리 혹시 아기 키울 때 언니나 오빠가 이렇게 팔 잡아당기면 애 팔 빠지는 경우 있죠. 그걸 우리는 과하게 유연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병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연한 거에 대한 약간, 그래서 필라테스 요가 배우시면 제가 요가 선생님들 싫어하겠지만 상관없어요. 발 쭉 벌리고 내 가슴은 땅에 닿아야 된대요. 그쵸? 왜요? 그게 과한 유연성이거든요. 유연성은 그러니까 손하고 발은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닿을 수 있으면 유연성이 좋은 거예요. 손끝이 발끝에만 닿으면. 근데 가슴이 닿아야 된대요. 이유 없이. 과도한 가동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아파요. 지도자가 다 아파요. 그러면 거길 가서 돈 주고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혹시 이걸로 코디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현명해져야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계속 끝까지 하라 하거든요. 물론 소년제라든지 옛날에 김연아 이런 선수들은 해야 돼요. 아파도 직업이니까 돈 주면 해야죠. 그죠? 그들은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우리는 건강하려고 하는 거면 목적이 완전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의 건강은 요 가동성을 유연성이라고 하고요. 안정성 얘를 근력이라고 하고요. 근신경 조절은 나의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되려면 유연성과 근력이 있어야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제자리를 지켜줄 때 건강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몸은 유연한 관절하고
근력이 강한 관절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네, 다음요. 그래서 이제 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넘어가시고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습관적인 움직임 패턴, 지금도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계시거나 다리를 꼬고 계시거나는 왜 그렇게 하냐면 내 몸의 근육이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다리를 꼬기 싫어서 자꾸 꼬아지거나 또는 밥을 먹는데 분명히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꾸 거기서 양반 다리를 해요. 그죠?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몸이 그렇게 근육의 길이가 그렇게 딱 고정돼서 글로 갔을 때 가장 편한 거예요. 저희 딸이 식탁에서 밥 먹는데 네가 양반도 아닌데 왜 식탁에서 다리를 꼬고 먹니? 이렇게. 그다음에 반복된 움직임에 따른 움직임 패턴의 변화들이 생기고, 왜냐하면 직업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망치질을 계속하면 이 동작에 내 몸이 최적화돼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손상이 따르면 움직임의 패턴이 변하고요. 마찬가지로 수술로 움직임 패턴이 변화되는데 보통 수술하거나 다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통증이 없어지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검사예요. 검사를 통해서 그거죠. 너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괜찮지 않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완치되지 않은 손상으로 인한 움직임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정적 자세에서 나타나요. 대신에 이제 정적 자세에서는 어떤 운동 처방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높이의 평가는 귓볼의 좌우, 수평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깨의 높이면 이 어깨의 높이가 이러면 삐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슴의 높이, 그럼 이제 BP 포인트죠. 그 다음에 어깨의 높이, 골반의 높이면 요 벨트 라인이에요. 대체적으로는. 이 벨트 라인이 제가 똑바로 서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 틀어졌죠. 이게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릎의 높이면 요 높이. 그래서 얘는 정면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위아래로 변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을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은 불가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아까 부장님이 뭐 사상체질, 그냥 사상체질 같은 거예요. 거기서 뭘 어떻게 막 뽑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스쿼트 검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게요 라고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면과 측면 자세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숲을 보는 느낌이고요. 스쿼트에서 나무 하나하나의 문제를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 평가는 무릎의 높이 차이, 그 다음에 골반, 가슴, 어깨 똑같아요. 눈의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 자세에서도 정확히 보셔야 될 건 측면인데요. 측면에서는 말이 좀 어렵긴 해요. 전상장 골격이 요 벨트 라인 요 아래, 제가 벨트를 차고 있는데 요 벨트 바로 밑에 빼쪽한 애가 전상장 골격이라는 애예요. 그 다음에 무릎의 중간, 대전자, 몸통의 중간,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사과 반 딱 잘랐을 때예요. 대신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상체에서는 거북목이 있는 거북목이 있으면 턱이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가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등이 보여요. 등 안 보이죠? 등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얘는 라운드 숄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골반의 경사인데요. 이 벨트 라인이 수평일 때 가장 좋거든요. 이렇게. 수평, 지금 수평 맞나요? 됐나요? 대략? 앞으로? 경사 되어 있나요? 어때요? 수평이에요? 전방 경사 되어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찍어보세요. 대략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검사할 때는 이 윗 옷을 안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 라인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골반 경사는 얘가 수평에서 아마 이렇게 하면 수평이 돼요. 수평 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힘을 딱 빼면 대략 한 10도 언더로 앞으로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0도에서 10도 미만일 땐 정상. 지금은요? 그렇죠. 이걸 전반 경사라 해요. 이거는요? 얘를 후반 경사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할 때 거의 윗옷을 안에다 넣어 입어요. 저희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직업과 내 건강을 위해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입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의 라인이 중요하다. 그 골반이 기울어지면 가장 큰 문제는 허리에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해도 허리가 벌써 뻐근해지거든요. 이렇게 당기면 허리가 되게 편해져요. 왜냐하면 얘가 요렇게 층층이 쌓아놓은 걸 앞으로 기울어 놓으면 이렇게 각이 생기잖아요. 각이 생기면 아프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은 대략 0도에서 10도 정도를 노말이라고 보면 이렇게 수직선상에 있으면 척추뼈의 무게중심이 올라가서 거의 머리 위에 무게가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만약에 15도 정도가 전방으로 경사가 생기면 위에 무게는 20파운드니까 대략 9.5kg에 생각해보세요. 9.5kg의 덤벨을 머리에다 이고 하루 종일 생활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끔찍하죠. 근데 만약에 40도다? 만약에 25도 나갔다 그러면 40파운드니까 대략 한 18.5kg 이상. 18.5kg면요. 그 스쿼트 할 때 큰 원판 있죠. 그거 하나가 20kg거든요. 그거를 머리에다 올리고 걸어 다니고 앉아 있고 밥 먹고 그죠? 제가 볼 땐 혹시 마사지 받아보셨을 거예요. 죽어라고 주물러도 회복 안 돼요. 절대 회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요. 그다음에 골반 경사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검사에서 나올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거 아까 부장님이 얘기한 정면 스쿼트와 측면 스쿼트인데요. 정면에서는 마찬가지로 몸의 좌우의 움직임인데요. 여기에서도 운동 처방을 하는 건 어려워요. 그냥 팔이 오른쪽으로 좀 치우쳤어요. 어깨가 치우쳤어요. 골반이 치우쳤어요. 뭐 요 정도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는요. 밸런스가 깨졌어요. 정답이거든요. 어디 밸런스가요? 그러면 저희 측면 스쿼트에서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지식적 베이스라 그러면 아까 전 화면 만약에 여기에서 골반이 살짝 이렇게 틀어졌어요. 얘를 검사하려면 그 다음 검사로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사칙연산을 배우는데 이렇게 골반이 틀어진 거 이걸 확인하러 가려면 루트를 공부하러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좌우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딥 스쿼트가 오늘 이제 내용인데요. 쉬운데요.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이거 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한 학기에 저희 대학교 학생들 가르치거든요. 한 학기를 해도 버벅거려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자꾸 많은 지식을 넣으려고 하니까 얘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뭐를 보냐면 아까 부장님이 말한 6개의 패턴에 가장 가까운 게 뭔가. 얘 숨은 그림 찾기랑 똑같아요. 얘랑 색깔 찾는 거랑 똑같죠? 이 색깔이 무슨 계열일까? 푸르죽죽하니까 파란색 계열. 뭐 이건 무슨 계열일까? 이게 누르죽죽하니까 약간 노란색 계열. 이렇게 해서 그 6개의 패턴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잘 되면 그 넥스트는 사실은 이게 공부와 경험이 필요해서 그 다음 뭐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려면 정상이 뭔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딥 스쿼트에서는 정상은 이 땅바닥 선하고 이 대퇴골 선이 수평이 딱 되면 첫 번째 조건으로는 굿. 두 번째 조건은 이 무릎에서 복숭아뼈로 지나가는 이 선과 엉덩이에서 어깨를 통과해서 팔로 가는 선이 또 평행이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딱 되면 오케이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몸은 근골격계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고요. 안 아플 가능성이 높아져요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저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면 아마도 아까 제가 그 통증 지수라고 했는데 그 통증 지수가 2, 3 밑으로 떨어져요. 2, 3 밑으로 떨어지면 불편은 해도 살만은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는 아까 뭐 6개는 보시면 되고, 첫 번째는 지면선과 허벅지 이 라인이 수평일 것. 그 다음에 무릎에서 이 복숭아뼈로 오는 요 라인과 엉덩이에서 팔로 가는 선이 수평, 두 가지 수평만 확인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아마 스쿼트가 끝나면 그 다음 레벨에서 아마 하시게 될 것 같고요.